속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오늘 아침 잠시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존자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평소에도 항공교통 관제사의 실수가 빈번하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DC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참사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백악관 브레이디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아메리칸 항공 5342편 육군 시코르스키 H-60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 슬프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워싱턴 DC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고 밝히면서 짧은 브리핑을 한 다음에 묵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소형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모두 64명 그리고 블랙호크 헬기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생존자가 없었고 또 비행기 안에는 남녀 피겨 선수 임원도 있었고 또 한인 피겨 선수 탑승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끝마쳤는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에만 신경 쓰던 민주당 인사들이 자초한 인재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내내 원고가 있는 아래쪽만 보고 조용히 글을 읽으면서 기자들과 시청자들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신중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네, 혹시 그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요 한국인 또는 뭐 한인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 한국계 피겨 선수 탑승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점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탑승객 60명의 명단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인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가 않았는데 미국 국적 한인 탑승 여부도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한편 영향을 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런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곳 미국에서 또 뭐 상당히 복잡한 항공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주변은 1년 내내 백악관, 의회, 의사당 각종 관광 명소가 운집한 수도권이죠. 그리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보좌관, 외교관, 로비스트, 관광객이 모두 1년 내내 북적이는 그런 지방입니다. 복잡한 수도권 하늘길 공항 근처에서 항공기들끼리 서로 충돌할 뻔한 일이 일반인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훈련 중인 헬기와 항공기가 어이없이 충돌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제 체계 전반을 비롯해서 항공기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고 여파 때문에 로널드 윌슨 레이건 공항 이착륙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곳에 착륙할 예정인 항공기가 가까운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를 포함해서 중요한 정부 군사시설에 인접해 있고 공항 동쪽에는 포토맥 강을 끼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최근에 항공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보면은 항공 안전에 문제가 많다 또 이렇게 언론이 또 지적을 합니다. 어제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마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순간이 여러 건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가 2년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사급 위기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연방항공청 FAA 기록에 따르면 이런 사고는 주로 공항 또는 인근에서 발생을 하고 인간의 잘못인 재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실수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이 됐는데요. 교통항공 관제사들이 혹사를 당하고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항공 안전망에 대한 압박까지 가중이 되면서 치명적인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점이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국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그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충돌 직전 위기 상황이 지난 12개월 동안 3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간 이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뭐 LA 공항에서도 뭐 항공기끼리 이 활주로에서 뭐 부딪힐 뻔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우리가 여러 번 뉴스를 그럼요.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보다 이렇게 저 항공 이 사고들이 확실히 좀 많이 발생하고 또 발생할 뻔한 그러한 이제 사태가 많은데 그거 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항공기들이 지금 이착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미국에 네. 보면은 네. 그래서 그 항공기 그 이렇게 운항하는 이런 웹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하늘은 거의 뭐 완전히 덮여 있다. 비행기로 항공기를 네. 덮여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항공기 운항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경쟁도 네. 치열하고 미국은 국제선보다는 50개 주 국내선 항공 국내선도 경쟁이 많죠. 더 치열하기 때문에 네. 각 지역별로 맞습니다. 공항이 그러다 포화상.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교통 통제사들이 혼란을 겪을 상황이 정말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해서 공중에서 계속 돌기도 돌잖아요. 하고, 네. 네. 그래서 뭐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 뭐 메이데이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네, 이번 사고도 교통관제사들이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급박한 사고 순간에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고 여객기가 레이건 공항에 접근하던 중에 급격하게 고도 손실을 겪었고 착륙 몇 분 전에 관제사와 교신을 통해서 기존보다 짧은 33번 활주로에 내리기로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기가 33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관제사가 블랙호크 헬리콥터 측에 착륙하고 있는 여객기 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객기 뒤로 지나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불과 몇 초 뒤에 이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블랙호크 헬기가 여객기를 피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행기라는 것이 일상적인 경로로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헬리콥터가 여객기를 향해서 직진을 했다. 맑은 밤이라서 여객기 빛도 잘 보이는데 헬리콥터가 왜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관제탑은 또 어째서 비행기가 보이는지 묻는 대신에 헬기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에 300만 명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 시스템 이게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자부심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부심은 컸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항공 안전 시스템이 이중 체제로 보호가 되었고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사도 엄격한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이에 힘입어서 2009년 콜건 항공 사고로 50명이 사망 이후에 어제까지 민간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은 계속 존재해 왔는데요. 16년간에 달하는 무사망 사고 기록에 자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안전 시스템이 구멍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고를 가려왔었고 또 그 결과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향후 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 배경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영 알려주십시오. BBC 방송이 자세하게 왜 딥시크가 짧은 기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 이 분석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오래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도전이 중국에 오히려 기회가 됐고 중국 정부 차원의 든든한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년 전부터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유수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파는 것을 금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창업한 량원펑, 올해 39살이죠. 이 량원펑 창업자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리뷰 잡지에 따르면 딥시크 회사는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A100 모델을 상당량 비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분량은 최소 10,000개에서 최대 50,000개까지로 추정이 되는데 서방 선진 AI 모델이 특수칩을 16,000개 정도 사용을 하는 데 반해서 딥시크는 특수칩을 2,000개만 사용했고 또 수천 개의 질이 떨어지는 하위 칩만으로도 이런 뛰어난 인공지능 AI 모델을 구현하면서 훈련해 왔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올가맨 각종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생존력을 도왔다. 뭐 이런 분석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 중국의 기술력을 도와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수출 통제가 딥시크와 같은 중국 인공지능 기업이 필사적으로 더 혁신을 하도록 도왔고 중국 기업들은 더 적은 숫자의 반도체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마치 60년대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수출용 차량 매연 비출 기준을 강화했던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좌절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해서 세계 1위에 오른 사례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역시 딥시크 쇼크의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망 아래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투자액을 더 늘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산학 협력까지 중국에서 장려하면서 AI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이런 딥러닝 같은 국가 공정 실험실과 다른 국가 지원 프로그램도 AI 전문가를 중국 땅에서만 수천 명 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딥시크라는 회사를 보면은 연구개발 인력도 100여 명 조금 넘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중국의 명문대학 출신으로 해외 유학 경험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국내파들인데 딥시크 창립자인 량원펑 역시 지방대인 저장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최신 모델 R1을 공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과 똑 맞아떨어지는 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분석인데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미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목적에 따라서 중국이 바로 1월 20일을 공개 날짜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 AI가 이렇게 발표는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충격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 쪽에서는 또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지금 뭐 오픈 AI와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아무래도 뭔가 이거 우리 거를 훔쳐간 것 같다. 이래서 뭐 지금 조사에 지금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왜 첫날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컴퓨터 칩을 그렇게 조금 써서 했을 리가 없다. 예전에 많이 사가 썼다라는. 예, 뭔가 그런, 그쪽에서 얘기도 하고 딥시크에서 있고 속이는 말이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낸 바가 있는데 역시 그 조사에 들어가면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연방준비제도 어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어제도 아주 거칠게 연준 의장을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이 파월 연준 의장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 청정 에너지, 가짜 기후변화 같은 쓸데없는 아젠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는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인데 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파월 의장은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부적절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즉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5월 자신의 임기 종료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그림자 의장을 지명해서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전까지 레임덕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강력한 금융 규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달 초에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연준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도 계속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 저녁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에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는 어떤 여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코스코 근로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손님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또 요즘 대형 마켓들에는 물건들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유리 진열대 안에 들어가 있는 풍경을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손님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CVS는 일부 매장에 다른 방법을 시범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 이 항공편 여행에 이 불안을 좀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충격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인들의 경우 새해 한국에서 벌어진 여객기 참사에 더해서 여객기 화재 등 소식에 안 그래도 불안해하던 와중에 어제 또 미국에서 벌어진 이번 충돌 사고 소식까지 접하면서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충격이 더 크고 불안한 마음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출근해서도 많은 한인들은 이 사고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인데요. 또 어제 항공 여행을 했거나 하려고 LA 국제공항을 찾은 주민들 역시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자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생존자가 없다는 발표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 착륙이 중단되고 나서 LA 국제공항에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참사로 레이건 공항을 이용하려 했던 출발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들이 인근 공항으로 우회하거나 아니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러다 보니 그 파장은 이곳 LA에도 미쳤습니다. 예. 오늘 이른 아침까지도 LA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최소 항공편 5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었습니다. 이후 레이건 공항은 미 동부 시간 11시, LA 시간 오늘 아침 8시를 기해서 항공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공항 내 모든 터미널들이 오픈했고 항공 운항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행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오늘 아침부터 로널드 레이건 공항 내 항공편들이 이착륙해서 재개가 됐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알래스카 항공 포함하는 항공기 여러 대도 지금 착륙을 하고 또 이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항공편들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여행객들은 그 스케줄을 자주자주 확인할 것을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 코스코의 이 종업원들이 파업을 예고한 소식은 이미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파업이 이제 임박했네요. 네, 최대 운수 노조로 꼽히는 팀스터가 지난주 코스코가 최근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건설적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파업을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코스코와 노조의 팀스터 내셔널 마스터 어그리먼은 내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팀스터 노조와 코스코 사이 협상은 중단됐는데요. 코스코 근로자 18,000여 명의 계약이 만료되는 내일까지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파업은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코스코 고객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 건가요? 코스코 측은 이번 파업이 전국 매장의 10% 미만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팀스터 노조는 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코스코 매장에 제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코스코의 공급망은 중단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이 팀스터가 창고 배송을 처리하는 주에선 물건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입고가 그렇게 지연되면 일부 매장 선반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잠재적인 가격 인상까지 우려된다고 전했는데요. 공급망 중단이 지속될 경우 코스코는 이제 특정 품목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캘리포니아주 코스코 매장들이 전부가 다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파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에선 빠졌습니다. 네. 영향을 받는 코스코 매장으로는 워싱턴, 뉴욕,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주 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매장 LA 매장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지난주에 갔다 왔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네. 어쨌든 협상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거죠. 오늘과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팀스터와 코스코는 계약 마감일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협상을 재개합니다. 네. 그렇지만 노조는 코스코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파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조 측의 션 오브라이언 회장은 코스코가 공정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그 매장을 폐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코스코는 믿음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분쟁이 이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이 마케팅 매장에 들어가 볼 때 물건들이 잠금 장치가 있는 유리 진열대 안에 들어가 있는 풍경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뭐 한인타운에서도 여기 저희 라디오 코리아 옆에 있는 랄프스나 네. 여기 저 뭡니까 CBS 가보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월마트도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다가 보니까 매출이 줄었대요. 한 15%에서 25%가. 네. 역시 사람들이 좀 고객들이 이게 물건을 꺼내는 게 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았겠죠. 그렇겠죠. 직접 네. 이렇게 자기가 꺼내는 것보다 누굴 불러서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네.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좀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서요. 네, CVS가 새로운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번거롭잖아요. 직원 그렇죠. 부른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많이 기다려야 하기 기다려야 때문에 돼요. 그 얼마- 부분에 대한 저- 불만이 크죠. 랄프스에서 인스턴트 커피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인스턴트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원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같은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직원이 너무 안 와가지고요. 한 15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조그만 인스턴트 커피인데 이거를 왜 문을 잠궈 놓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게 가장 많이 도둑을 많이 맞는데요. 그냥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 우리 내려 먹는 커피는 아니고요. 병에 들어있는 인스턴트 커피가 가장 많이 도둑을 당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요. 좀 짜증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뭐 저만 겪었겠습니까? 아니 저 이 1갤런짜리 이렇게 큰 이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그 타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저 액체 네. 이 비누 네.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큰 그것도 거를 유리관에. 누가 들고 가는지 아이고. 그럼 그걸 들고 뛴다는 얘기인가? 나는 그게 도대체 왜 그게 이 진열장 안에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그만 거 같은 거 커피 같은 거를 이렇게 슬쩍 해서 가방에 가방에다 넣고. 넣는다든지 뭐 네네. 이게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타이드는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소매연맹 NRF가 웹사이트에 그런 이제 영상들을 올린 걸 보면요. 물론 작은 것들을 갖고 가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한 영상에서는 그냥 아예 대놓고 가방에 자전거까지 들고 들어가서요. 그 가방에다가 그런 물건들 잔뜩 싣고 그러고서 자전거를 타고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거기에 직원들이 다 영상으로 찍고 있고 한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 수준은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유리 진열대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손님들의 불편함이 이어지다 보니까 CVS는 이제 앱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잠긴 진열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고객이 앱을 이용해서 열 수 있게. 네네.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휴대전화에요. CBS 그러니까 헬스 앱을 이제 다운받아서 그 예. 앱을 여는 겁니다. 그 매장에서 쇼핑할 때 그 앱을 열어서 거기에 파란색 인스토어 버튼을 처음엔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 잠금을 이제 해제하려는 그 진열대 앞에 가서 앱에서 언락 버튼이 있으면 그 언락 버튼을 누르고 예. 휴대전화를 블루투스 리더기에 갖다 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열리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상품을 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잠그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직원을 부를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직원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아무 때나 자신의 앱을 통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술은 현재 뉴욕시 3곳에서 테스트 중이라 하고요. 올해 미 서부 해안 약 10개 매장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반응이 꽤 괜찮은 괜찮다. 편입니다. 네네. 댓글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때를 노려서 훔쳐가는 사람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뭐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못 잡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좀 서로 간에 그러니까 두뇌 싸움을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파는 사람과 네. 사는 사람의 이 두뇌 싸움이 계속돼야 되겠네요. 저는 그 훔쳐가는 분들요. 그거 해봐야 몇십 불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 거에 자기 양심을 판다는 거가 참 슬픈 일이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근데 몇십 불 몇 불에. 근데 그 도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훔치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네. 그게 필요하지 않아도 훔쳐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에요. 예전에 4.19 폭동 때 아 예. 저희가 뭡니까 뭐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제 푸드 회사나 이런 이제 회사들의 도움을 받고 예. 뭐 슈퍼마켓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라면 회사나 이런 쌀 회사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예. 거의 매일 그냥 한 트럭씩 갖다가 주셨으니까 그걸 그냥 이제 프리로 나눠 들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희 아파트에 있는 한 분이요. 지금 집을 라면으로 갖다 쌓아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직원을 보고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예. 가서 보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예. 이 리빙룸에 네. 이 라면 박스를 쌓아놨는데 예. 자기가 보기에는 한 2,300박스가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분이 그걸 먹으려고 가져갔으면은 도대체 몇 년을 드시려고 그걸 가져갔을까? 와, 네. 네. 그걸 무슨 뭐 팔려고 또 가져갔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져가서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무료니까. 네, 그런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거북한 얘기인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어서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네. 양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원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작년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좀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또 네. 5월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어허. 2.5%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 실질 성장률이 2.3%가 나왔다. 좀 낮았다는 건데 가장 많이 낮춘 부분이 기업 투자. 기업 투자는 크게 시설 투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재고 투자가 있어요.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사놓는 거죠. 재고가 늘어가면 이제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 재고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재고 쪽에서 GDP 성장률을 좀 낮춘 게 제일 컸는데. 네. 근데 첫째는 재고는
1월 30일 현재까지 완성되기가 힘들어요. 그 자료가.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발표할 때 보면은 그 분기가 끝나고 첫 번째 달 말, 두 번째 달 말, 세 번째 달 말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는데 이제 보통 재고 부문은 이제 두 번째 달 내지는 세 번째 달에 이제 조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재고 부문이 이제 상당히 그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최종 판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고를 늘리는 게 GDP 상으로는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이것은 실제로 판매된 것하고는 다르죠. 기업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판매 숫자도 봐야 되는데 최종 판매 숫자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여기서 특히 그 고무적인 게 뭐였냐면은 4분기에 그 소비 지출이 4.2%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그 상당히 견고하다. 이제 이런 그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상보다 조금 낮은 경제 성장률로 보이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인 발표였다. 이제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요. 그런데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은 독일은 마이너스 0.2%고요. 프랑스가 마이너스 0.1%예요. GDP 증가율이.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유럽은 안 좋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고 네. 뭐 벌써 한 2년 이상 계속되지만은 미국만의 나홀로 성장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이유들이 있어요. 유럽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라는 게 뭐 과거에 2차 대전처럼 뭐 그 나라에 뭐 폭탄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유럽이 이제 반사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식량이라든지 원료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많이 또 그쪽으로 밀려 나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은 그런 이제 정치적인 또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유럽이 그 중국에 대한 그 수출이 꽤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저렇게 특히 전기차 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독일이 그 수출의 최대 강국인데 독일 같은 경우 지금 그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지금 유럽이. 그래서 이제 유럽은 힘든데 자, 미국은 그러면 왜 나홀로 성장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소비자들이 튼튼해요. 소비자들이 튼튼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몰기지 시스템에 좀 이유를 들 수 있거든요. 모기지 시스템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몰기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한 65%한 70% 정도가 몰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몰기지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마치 몰기지는 뭐 당연히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개인 재정으로 보면은 집에 그 몰기지는 언젠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래도 하여튼 미국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미국은 30년 고정만기 몰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지난 이제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 2020년, 21년, 22년에 뭐 거의 0%에 가까운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 몰기지 금리가 뭐 3%대에서 많이 재융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집을 안 파는 한은 그 몰기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페이먼이 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 고금리 시절에도 2년 동안에. 그에 비해서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저축에 대한 이자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은행에 뭐
적금이나 정기예금 넣어놔봐야 이자 같지도 않은 이자를 받았다고 그 푸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디가 이자를 더 주냐 하는 걸로 지금 상당히 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쇼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은행권이 이자를 많이 안 주면은 오히려 뭐 연방 채권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 가시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어요.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이. 그래서 몰기지 페이먼은 안 늘고 이자 소득은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비록 임금은 뭐 인플레이션에 겨우 비슷하게 쫓아왔지만 그거보다는 이 이자 소득이 이제 많이 늘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가 좋고 미국 소비가 좋으니까 또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또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미국의 주식시장이 또 올랐거든요. 네. 주식시장에 오르니까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또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만의 나홀로 성장이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섞여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시면은 결국은 미국의 성장에 비해서 유럽 같은 데는 상당히 힘들다.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중국의 입장이 유럽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당장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시절이 오기 전까지는 유럽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식량 문제나 뭐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천연가스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과연 러시아와 그 EU 국가들 간의 관계가 바로 정상화될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아닌 게 글쎄 말이야.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좋은 관계로 선회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유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득이 만만하고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럽과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오히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또 입장도 있어서 유럽은 지금 아주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연준이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어떤 이 말씀을 해 주실지요? 어제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발표는 밋밋한 거예요. 발표 자체는 그러니까 공식 회의록 발표는 회의 결과 발표는 밋밋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예상하는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금리를 동결했고 그다음에 연준의 그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스탠스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연준의 입장을 보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연준은 지금 뭐 벌써 몇 달 동안 얘기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한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는 실업률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가는 추세여서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경제는 나빠지지 않고 실업률도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조금 이 경기 부양 쪽으로 흐르는 방향을 좀 멈춰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12월부터 나타났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결과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밋밋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이 아주 그 성황을 이뤘죠. 기자회견이 성황을 이룬 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과연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저 개인적인 그 성향이나 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다른 국가들 또는 미국 내 다른 기관들 또는 다른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파월 의장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그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기자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뭐 오가는 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파월 의장이 거의 정치가 수준으로 뭐 대답을 잘했어요. 정치가 수준으로 대화를 잘했다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흠잡히지 않을 대화를 했죠. 첫째는 뭐 이 질문이 이런 게 나왔었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했더니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대꾸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과 좀 이렇게 전화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뭐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얘기죠. 대통령이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은 그 미국의 연준의 설립 원칙에 좀 어긋난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연준이라는 게 1913년인가 생겼을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독립성이거든요. 저희들이요, 지금 미국 사회에 살고 한국 사회에 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화폐가 얼마만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느냐를 이 경험을 못하고 산 세대들이에요, 저희들이. 근데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은 거의 화폐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생긴 재앙들로 경제학계에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이 뭐냐면, 임무가 뭐냐면 화폐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합치되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건 경제가 침체에 빠지건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가능하다. 그것은 경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 화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건 패망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남미 국가들에서 그런 사례가 자주 나오는데, 화폐를 가지고 정부가 조금 뭐 너무 과도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를 가지고 좀 남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나라들의 저희들이 최후를 보잖아요.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러나 서구 국가들과 미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대만 이런 데들이 다 큰 문제 없이 지나오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화폐의 신뢰를 지키는 선봉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어제 그 보였던 뉘앙스는 뭐냐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재정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고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지만, 미국에서 연준을 만들 때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연준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한다. 근데 금리 인하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론적인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자칫하면 결국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압박은 많이 높고, 내년 말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의장 교체는 뭐 거의 당연한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파월 의장은 임기 연장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겠느냐. 이러는 게 지금 무언가의 의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두고 봐야죠. 과연 진짜 파월 의장이라는 분이 이러한 것을 떠나서 본인은 그래도 전 세계의 은행의 수장이라고 하는 연준의 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명예와 이런 걸 지켜가면서 나는 뭐 나중에 임기가 연장이 안 돼도 좋다. 그러나 내가 연준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굳건히 갈 건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연장을 해보려고 할 건지 이런 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아니 그런데 어제 말이에요. 있었던 기자회견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파월 의장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뭐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협조하겠다 이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 회견이 아니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 지금 수입품에다가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불법 체류자 다 쫓아나겠다. 그렇게 되면은 뭐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좀 경제가 좀 성장이 좀 둔화가 될 것이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제롬 파월 의장으로서는 또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건 뭐 이자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또 취할 수밖에 없게 될지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와 대통령과 어떤 지금 이 마찰을 빚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는데 거기 아주 참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어떤 핵심이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뭐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에 보여준 게 뭐예요?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그랬다가 또 뭐 이 정도 한다 그랬다가 뭐 줄였다가 뭐 그러니까 소위 너무 지금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이 부화내동하는 것이 돼서 잘못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겠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까 아직까지 뭐 하나 좀 뚜렷하게 된 게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잘 표현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 최우라 대표 함께했습니다.